자, 16페이지 의사표시와 관련된 판례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의사표시는 지난 시간에 본 대로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네 가지 조문이 있죠. 여기도 이제 판례가 많이 쌓여 있는데요. 일단 이 의사표시와 관련된 규정들은 재산상 법률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걸 머릿속에 박으셔야 됩니다. 어디에만 적용된다고요? 재산상 법률 행위. 그래서 16페이지 적용 범위 양가를 벌에 공법상 행위나 법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 행위는 적용이 없고, 따라서 소송 행위가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 행위가 강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110조를 적용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양가로 2번은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라고 돼 있죠. 대리행위니까 재산상 행위일 것이고요. 재산상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고 돼 있죠. 법정 대리, 부모의 대리행위가 자식의 재산을 부모가 매각을 하는데, 이 매각하는 행위가 자식에게 불이익해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으로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재산자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그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이게 107조 단서죠. 그러면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인 자에게는, 미성년의 자에게는 무효다라고 해석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의사표시 규정 중에서 특히 비진입 표시 107조 1항 단서 규정을 미성년자의 부모의 행위에, 미성년의 자를 대리하는 대리행위에 적용을 한 판례가 있다. 그거 간단히 눈도장만 찍어 두시면 됩니다. 자, 2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 비진입 표시라고도 하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하는 걸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원칙이 유효하되 예외가 있죠. 단서 107조 1항 단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문은 이렇게 딸랑 하나인데요. 이걸 둘러싼 이제 다툼에서 우리 판례 사안들을 기억하실게. 가장 중요한 게 2번의 양가로 1번입니다. 비진입 표시에서 말하는 진위의 개념. 자, 갑이라는 자가요, 을로부터 강박을 당해요. 강박을 당해서 재산을 증여를 합니다. 이때 갑은요, 요런 생각을 해요.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내가 지금. 일단 살아나가야 되니까 마음속으로는 살아나가서 나중에 되찾자, 요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요런 생각을 감추고 일단 주기로 하자 라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증여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때 강박을 당한 갑은요, 요게 본심이에요. 본심. 근데 이걸 진의로 보면, 이걸 의사로 보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비진입 표시가 되고 원칙이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나중에 이 재산을 되찾아올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경우에 갑이 재산을 되찾아오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되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가요. 이런 경우에 갑이 재산을 되찾아오는 방법은 증여의사 표시를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일단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요거를 의사로 봐요. 요거를 진의로 봐요. 일단 주기로 하자, 이걸 진의로 보고, 그래서 표시와 일치를 시켜버립니다. 요게 요 판례의 내용입니다. 양가를 1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일단 주기로 하자라는 요 표의자의 생각, 요걸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거 강제로 뺏긴다 도로 찾아야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지만 주기로 한다 이건 마음속으로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상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확인지문 2번 정여를 하기로 하고 일단 정여 의사를 표시한 이상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비진이 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양가로 2번 갑이라는 자가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을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줍니다.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채무부담의사가 없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해서 명의만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을이 직접 은행 가서 이렇게 대출 약정서를 작성했다면 우리 판례 이때 을의 의사는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봐버려요. 우리 판례는. 그게 양가로 2번입니다.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을의 의사는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을이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설령 상대방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다 하더라도 을이 채무자가 된다. 즉 을의 대출금 부담, 채무 부담 의사는 비진이 표시가 아니다. 양가로 3번 전통적으로 잘 나왔던 거 사직서 제출. 요거 일반인과 공무원을 달리 본다 그랬습니다. 일반인이 거짓 사직서를 냈다. 원칙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반면에 공무원이 거짓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무조건 유효. 상대방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유효. 표시된 대로 사직 효과는 발생한다. 왜? 공법상 의사표시에는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가로 3번에 반가로 1번과 반가로 2번 나눠서 기억하시고요. 양가로 4번은 갑 증권회사가 있고요. 을이 투자자인데요. 이 부인이에요. 남편한테 쪼여요 지금. 아니 네 멋대로 왜 돈을 주식에 투자했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속였어요 남편한테. 아유 이 회사가 책임진다고 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각서 가져와라. 큰일 났죠. 괜히 거짓말했다가 사태가 커졌어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그만일 것을 남편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증권회사가 책임진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찾아와요. 증권회사 찾아와서 직원한테 여차저차해서 남편한테 요 각서를 하나 보여줘야 된다. 써달라. 써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을이 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남편한테 보여주고 찢어버릴 거다. 너한테 책임 안 물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면 합의를 하고 써준 거예요. 증권회사 직원이. 그럼 이때 증권회사 직원은 책임질 생각은 없었던 거죠. 을의 요구를 받아서 그냥 각서 써준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예요. 을도 알았죠. 따라서 그 책임지겠다는 각서는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양가로 4번.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 투자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는데 그 쓴 과정이 그 각서를 단지 그동안의 손실에 대해서 사과하고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험칙과 논리칙이 반한다. 원칙은 책임지겠다는 걸로 봐야 된다. 이 각서는. 그런데 그 각서를 쓰게 된 과정이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부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경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편만 살짝 보여주고 찢어버릴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고 상대방이 알았으니까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양가로 4번. 자, 두 번째로 허위 표시. 허위 표시는 일단 사례 형태로 나오면 가장매매 사례 형태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판례는 가장매매 판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주로 판례는 108조 1항 허위 표시는 무효다. 2항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대요. 제3자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대법원 판례는.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 요거에 대해서 판례가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7페이지 허위 표시 한가를 본 제3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금전 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했다. 이건 좀 전에 이거하고 똑같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하여 얘가 채무자인데
명의를 빌려준 을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 약정서에 자기가 주채무자로 사인했다. 그럼 얘가 주채무자가 되는 거고요. 이 을의 의사를 비진이 표시라거나 허위 표시로 발할 수는 없다. 그런데 밑에 주의, 비교 판례가 하나 있어요. 똑같은 사안인데 차이가 딱 한 군데 있어.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실을 양해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요 양해다가 박스를 딱 치세요. 양해라는 말은요, 우리 108조를 허위 표시라고 부르고 통정 허위 표시라고도 부르죠. 이 통정이라는 건 뭐예요? 당사자가 짰다 이런 뜻이에요. 통정, 통모, 양해, 합의 이렇게 나오거나 상대방과 짜고 이렇게 나오거나 요런 표현들이 나오면 요거는 허위 표시로 무효다. 머릿속에 그냥 박으세요. 문장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건 허위 표시로 무효다. 그럼 비교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갑이 대출 한도에 걸려서 대출을 못 받아요. 실질적인 주채무자 갑이 대출 받고 제3자인 을을 형식상 주채무자로 내세웠는데 상호 신용권자가 이를 양해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만약에 이렇게 상호 신용권자가 양해를 했다면 이때는 이 대출 약정은 허위 표시로 무효다라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을을 대출 약정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주채무자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보증보험계약이 성립이 되었어요. 뭘 보증서냐면요. 각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주겠죠, 보통. 그리고 나중에 갑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갑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증보험사고를 하는 요걸 보증을 쓴 거예요. 요거. 갑하고 보증회사가 나중에 갑이 을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보증회사가 대신 돌려주기로 이렇게 보증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허위 표시였어요. 임대차 계약이 가장 임대차였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가장 허위 표시로 무효라면 갑이 을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다는 거 이거 발생할 가능성 없죠. 왜? 허위 표시니까 을은 갑에게 보증금을 준 적 없고 따라서 갑도 을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 자체가 없잖아요. 의무 자체가 없으니까 그 없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 보증보험계약은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보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효다. 임대차는 허위 표시로 무효고요. 이 보증계약은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보증회사가 보증을 선 이 사건, 갑이 을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다는 이 사건은 발생할 여지가 없더라서 불능이어서 무효 이렇게 됩니다. 그게 양가로 2번. 3번 허위 표시도 무효지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여러 번 봤던 거고요. 자 4번 선의 제3자 보호라고 돼 있죠. 일단 108조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 판례,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추정되니까 제3자가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반가로 1번에 일단 나와 있습니다. 선의로 추정한다. 선의 여부가 문제가 될 뿐 과실 유무는 따질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제3자 있놈 아닌 놈 중에서 먼저 갑과 을이 요약자, 낙약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어요. 이때 병이 수익자예요. 제3자예요. 근데 이게 허위 표시야.
이때 얘가 만약에 선이라고 요 제3자에 포함시켜서 보호할 것이냐? 안 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108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확인 지문이 하나 있고요. 반가로 2번.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줘요. 소비대차. 근데 이게 가짜야? 가장 소비대차.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가장 대주고요. 가짜 대주고요. 돈을 빌려간 사람은 가짜 차주가 되겠죠. 문제는 요 가장 소비대차 후에 요 가장 대주가 파산을 했고요. 파산 관제인이 법원에 의해서 선임이 됩니다. 갑의 재산을 가지고 빚잔치 대신해주는 사람이 파산 관제인이에요. 이때 우리 대법원 이 파산 관제인은 파산한 갑의 포괄 승계인입니다. 우리 대법원에 할 때. 그리고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당사자의 포괄 승계인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닙니다. 보호되는 제3자에서 제외가 돼요. 그럼 얘도 제외가 돼야 되겠죠. 허위 표시 포괄 승계니까. 그런데 우리 판례는 예외적으로 얘는 허위 표시 당사자의 포괄 승계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라고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 먼저 하셔야 되고요. 포괄 승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얘가 제3자이기만 하면 보호되느냐? 아니죠. 선이어야 돼요. 요 파산 관제는 빚잔치 대신해주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갑의 재산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하다 보니까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채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가장 소비대차에 터잡은 가장 채권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겉으로는 소비대차 약정서가 있으니까 아 갑이 을에게 받을 돈이 있구나. 그래서 얘가 받으러 갔어요. 받으러 갔더니 을이 너는 포괄 승계인이니까 제3자 아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판에 포괄 승계인이지만 제3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을이 두 번째로 얘는 제3자라 하더라도 악의였습니다 그랬어요. 악의. 악이라면 벌 못 받죠. 근데 우리 판에 요 병의 악의는 파산자의 악의는 병의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선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요 갑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갑이 그 돈을 못 갚아서 파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갑의 채권자, 갑의 채권자들이 여럿 있을 텐데 그 갑의 채권자들을 묶어서 총 파산 채권자라고 해요. 요 총 파산 채권자의 선악을 가지고 판단한다. 파산 관제인의 선악은 뭘 갖고 판단한다? 파산 관제인 자신의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총 파산 채권자의 선악을 가지고 판단한다. 따라서 총 파산 채권자 전부가 악의가 아닌 한 놈이라도 채권자가 선이라면 파산 관제인도 선의. 두 가지를 기억하시자. 포괄 승계인이지만 제3자에 해당한다는 거 하고요. 선악은 총 파산 채권자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거기에 양가로 4번에 반가로 2번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반가로 3번은 판례가 조금 까다로워요. 갑과 을 사이에 전세권 계약이 있었어요. 얘는 전세금을 줍니다. 우리 민법상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려받아요. 그럼 전세권자는 설정자에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그 반가로 3번에서 전세권부 채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세권부 채권. 그런데 이 전세권부 채권인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을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가압류 통지가 갑에게 날아갔어요. 지급하지 마라 이렇게. 그랬더니 갑이 아이고 나 을하고 요 전세권 계약 허위 표시네 줄 돈 없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판례 그래도 상관없다. 얘는 제3자로서 보호된다. 선이라면 얘는 보호된다. 따라서 나중에 얘가 이걸 본압류로 바꾸고 전부 명령을 받아서 의뢰채권자가 직접 갑에게 전세금 내놔라. 그럼 갑은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반가로 3번입니다. 전세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에서 무효인 경우에 그 가짜 전세권 부채권, 전세금 반환 채권의 가압류권자는 선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반가로 4번은 조금 까다로워요. 우리 가등기와 관해서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건데요. 가등기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통정허위 표시의 터잡아 부동산에 관한 A의 가등기 및 가등기의 터잡은 본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본등기로 인하여 B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가 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야 돼요. A 토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뭐 소유자가 한 명 있었다. 누구라고 할까요? 맞죠? 소유자가 있었어요. 갑이라고 할까요? 네, 소유자가 갑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등기권자 A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요. 가등기권자가 A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B로 넘어갔어요. 이 상황이에요.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이게 본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가등기에서 보셨지만 가등기에 터잡아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졌던 제3자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죠. 지금 이 상황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A의 가등기 및 가등기 터잡은 본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본등기로 인해 B등기가 말소된 후에 직권 말소된 후에 A의 본등기에 터잡아 C가 부동산을 사서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예요. 요거를 C가 샀어요. 그래서 C 이름으로 본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소유권 등기가 이렇게. 그런데 이게 허위 표시임을 밝혀졌어요. 이게 가등기 및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가 허위 표시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럴 때 원래 얘가 없으면요. 자, 여기까지만. 요 C가 없으면 이 C를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요 C가 없으면요. 요 가등기 및 본등기가 요게 허위 표시임이 밝혀지면 그래서 말소가 되면 가등기 A 본등기가 말소가 되면 요 직권 말소했던 B등기는 직권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게 우리 판례예요. 원래 가등기 및 가등기 터잡은 본등기가 있게 되면 제3자 등기는 직권 말소되지만 그 가등기 및 본등기가 나중에 허위 표시임이 밝혀져서 말소가 되면 직권 말소됐던 제3자 등기는 어떻게 된다? 직권 회복되는 게 원칙이에요. 즉 B가 소유자예요. 그런데 요게 허위 표시로서 말소가 되기 전에 요 놈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얘가 선이에요. 그러면 요 C하고 B가 충돌이 일어나요. 지금 이 부동산은 소유자가 얘가 없으면 얘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났고요. 108조 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하고 선의 C가 충돌이 일어나는데 우리 판례 누구 손을 들어주냐? 얘의 손을 들어줍니다. 얘가 보호된다. 누구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한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요 상황을. 허위 표시에 터잡아 부동산에 대한 A의 가등기 및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본등기로 인하여 B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가 된 후에 A의 본등기에 터잡아 C가 부동산을 양수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C가 통정 허위 표시자 A로부터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양수하고 또 양수함에 있어서 통정 허위 표시자 명의 각 가등기 및 본등기가 허위 표시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C가 선이라면 B는 C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요 놈이 보호가 된다. 가등기에 관해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결론을 꼭 좀 기억해. 그러니까 선의 제3자가 없는 상황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럴 때는 B등기가 직권 말소된다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전에 선의 제3자가 나타나면 선의 제3자가 보호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허위 표시고요. 차고는 109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하는 거 이게 착오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알지 못하는 거 원칙 유효 한데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런데 착오가 있으면 무조건 취소하는 거냐? 아니다.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취소하죠.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당연히 착오에서는 판례가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여기에 판례가 집중이 돼 있겠죠. 그래서 판례가 나오게 되면 요거 물어보는 것들이 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 착오의 개념과 관련해서 착오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표자가 알지 못하는 건데 이 착오의 개념에서 동계 착오 하나 판례 사안을 기억해 주시자. 동계 착오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되 법률 행위를 하게 된 그 이유에 착오가 있는 걸 말한다. 따라서 이건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판례 예외적으로 그 동기가 표시되어서 알려진 경우 또 설령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유발된 경우 요 두 가지 경우에는 착오가 될 수 있다. 판례죠. 그래서 19페이지 동기착오 방가로 1번 의사표시에 동기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았을 때 하나요. 자,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았다. 다른 말로 표시되어 알려졌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았다.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상대방이 표시하여 알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합의까지를 요하지 않는다. 표시되어 알려지기만 하면 되지 합의는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합의를 요한다 이렇게 여러 번 나왔어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당연하겠죠. 반가를 1번 동계착오 반가를 2번 시가착오 중요 부분 착오 아니죠.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을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착오 역시 동기착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반가라번 시가착오 반가라 3번 취소할 수 없다. 다음 페이지 유발된 동기착오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가 될 수 있다.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귀속 해제된 토지 또는 귀속재산이라고 되는데 귀속재산이란 건 적산이라고 해서요. 일제시대가 8.15 광복 이후에 국내에 두고 떠난 재산을 말합니다. 이거 국가에 귀속시켜요. 귀속시켰다가 국민에게 분양을 했어요. 그때 그 귀속재산을 분양하는 것을 불하 뭐 이렇게 말을 했죠. 이거 불하 받아서 큰 기업이 H그룹이죠. 어쨌든 일제가 두고 떠난 재산이 귀속재산이고 이걸 국가가 가져가요.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분양을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땅이 하나 있는데요. 그 땅이 이미 귀속이 해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착각을 하고 그 사람한테 이거 귀속 토지니까 국가에 증여해라. 국가가 가져간다. 그래서 공무원 말을 믿고 이게 귀속 토지였구나. 국가에 증여를 했어요. 증여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귀속이 이미 해제된 재산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귀속이 해제된 재산인 줄 모르고 국가에 증여를 했는데 그렇게 모르게 된 이유가 공무원이 잘못 알려줘서 유발된 동기착오 이렇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신용보증기금이 은행과 갑이라는 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어요. 은행과 보증을 섰는데 신용보증기금은 은행과 보증을 서기 전에 은행이 보내온 갑의 신용평가서를 봤어요. 근데 그 갑의 신용평가서에 연체가 없고 신용상태가 양호하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
은행과 보증을 섰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신용평가서가 잘못된 거야. 얘는 연체가 많고 신용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은 갑의 신용상태가 괜찮다라는 착각이 은행, 보증계약의 상대방인 은행의 신용평가서 때문에 유발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유발된 동기의 착오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4번은 갑과 을이 있는데요. 땅이 인접해 있어요. 근데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실제 경계예요. 점선으로 된 게 실제 경계인데 을이라는 자가 갑한테 와서 야! 경계가 여기다. 이만큼이 경계다. 너는 왜 이만큼을 침범했냐? 을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 이만큼 땅 사용료 내놔라. 그래서 얘가 보상을 했네. 그만큼을. 나중에 갑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측량을 해봤더니 아이 경계가 여기야. 그럼 얘는 경계를 침범한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침범했다고 착각했죠. 누구 때문에? 을의 주장 때문에. 아 이것도 유발된 동기의 착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동물 4번.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착오로 그간의 경계 침범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경계선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지만 상대방에서 유발됐다 착오가 되고 중요 부분이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동기의 착오 한 세트. 그 다음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판단 기준 1단 반가를 본 객관적, 주관적 표준. 객관적 기준이 뭐예요? 일반인이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주관적 기준은 착오자가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여기에다가 우리 판례의 반가를 본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 이거죠? 따라서 동그라미 1번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갑 채권자, 을 채무자, 병 보증인.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채권자와 체결합니다. 그래서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입니다. 그런데 얘가 보증을 설 때, 을의 채무가, 을의 갑에 대한 채무가 빌린 돈인 줄 알았어. 얘가 직접 빌린 건 줄 알았어. 차용금 채무. 요건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빌린 채무가 아니고요. 원래 을에게는 채권자가 정이 있었어요. 얘가 채권자예요. 채권자인데 얘가 대신 갚은 거예요. 대신 변제. 원래 을은 정에 대해서 돈을 빌린 상태였는데 을이 정한테 돈을 갚질 못하고 갑이 대신 갚은 거예요. 대신 갚았으니까 이번엔 을은 갑에게 돈을 갚아야 돼요. 이걸 구상금 채무라고 해요. 자, 병이 보증을 설 때 을의 갑에 대한 채무가 구상금 채무인데 을이 갑에게 직접 빌린 걸로 착각하고 보증을 섰어요. 그런데 이 병의 착각은 채무의 성질을 착각했을 뿐 병에게 이 착각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질 않죠. 어차피 보증 섰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병의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는 없다. 3번. 주채무자의 차용금 반환 채무를 보증을 섰었는데 그 채무가 봤더니 구상금 채무더라. 그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그 다음 밑에 확인 지문. 비슷한 거.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채권자고 채무자예요. 역시. 병이 지금 보증을 서려고 하는데요. 얘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궁금해요. 만약에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갑에 의하여 만약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을은 이미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신용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보증을 쓸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보증 서기 전에 의뢰 부동산을 띄워봤어. 띄워봤더니 가압류 등기가 없어.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고 보증을 섰어요. 가압류가 없다고. 가압류가 없다면 을의 신용 상태가 괜찮은 거니까 얘는 보증을 섰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가압류 등기가 있더란 말이죠. 그럼 있는 걸 없다고 착각하고 보증을 섰으니까 여기까지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돼요. 그런데 가압류 이 등기가 원인 무효더란 말이에요. 원인 무효. 이게 원인 무효라면 이건 말소 되겠죠. 말소 된다는 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 병의 입장에서는 가압류 등기가 없고 없는 걸 없다고 생각했죠. 그럼 아예 착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착오라고 볼 수는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확인지문 21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보증을 섰는데 가압류 등기가 있더라. 있는데 그게 원인 무효더라. 그러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중요 부분 착오 아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중요 부분이 쭉 나와요. 채무자를 착각한 거, 목적물을 착각한 거,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를 착각한 거, 건축사 자격이 없는 자와 건축사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고 설계 용역 계약 체결한 거, 고려청자가 아닌 걸 고려청자로 착각한 거. 8번 경계선 착오.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실제 경계라고 착각한 거. 8번. 이런 것들은 중요분의 착오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다음 페이지 중요분의 착오가 아닌 거 시가를 착오하거나 수량 부족, 면적 부족, 소유자 착오, 갑소유 땅인 줄 알고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갑소유 땅이 아니더라. 이런 것들은 중요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더라. 그래서 일단 중요분 착오 아닌 거 외우시고요. 앞에 중요분의 착오가 해당됐다는 거 채무자 동일성, 목적물 동일성, 토지 현황 경계, 토지 현황 경계는 바꿨던 반가로 8번 같은 것들, 건축사 자격, 고려청자 이런 것들을 간단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결론 키워드 기억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요건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건 현저한 부주의를 말한다. 예컨대 공인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부동산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하는 경우 당연히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각종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들을 확인 설명해 주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직접 거래한다면 공인중개사로부터 확인 설명 받아야 될 사항들을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 했어. 안 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반가로 1번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거 있는 거 있는데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아까 고려청자를 일반 도자기로 착각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 고려청자 중대한 과실 없다. 중개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전문가 말을 믿고 샀는데 잘못 샀다. 전문가 말을 믿었으니까 중대한 과실 없다. 3번도 도로 부지로 편입이 예정돼 있다. 몇 평, 30평 정도 알았다. 그리고 샀는데 170평이 편입이 돼. 그런데 누구 말을 믿었어요? 중개업자 말을 믿어서. 역시 2번, 3번은 다 전문가 말을 믿었으니까 중대한 과실 없다. 그러면 반가로 위에 세 가지 동그라미 1, 2, 3. 1번은 고려청자, 2번, 3번은 다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중대한 과실 없다. 반면에 오른쪽 반가로 3번 중대한 과실 있다, 취소할 수 없다. 동그라미 1번 공장을 짓고자 하는 자가 땅을 사는데 그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문의하지 않았다. 중대한 과실 있다. 동그라미 2번 금융기관이 자 갑이 채권자가 있고요. 은행이에요. 을 채무자가 있고요. 병 보증인이 있어요. 신용 보증. 보증 계약을 체결했는데 얘가 돈을 다 갚으면 보증 계약을 해지를 할 거예요. 은행이 이걸 해지했어요. 뭐라고 생각하고? 을이 돈을 다 갚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나중에 때 얘가 아직 돈을 다 갚지 않은 상태야. 그러니까 은행이 착각을 하고 보증계약을 해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 은행 네가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이 보증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 두 개, 공장부지하고 보증계약 해지 두 가지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가로 6번 입증책임. 이 입증책임은 뭘까요? 중요 부분과 중대한 과실이 소송이 붙었을 때 누가 증명해야 될까? 자, 중요 부분은 차고자가 또는 취소하려는 자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이게 중요 부분 입증 책임자고요. 착오한 사람이 이거 중요 부분이다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고요.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착오자에겐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 입증,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효력을, 법률행위 효력을 주장하는 자 다 같은 말입니다. 착오자, 취소하려는 자,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상대방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법률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입증 책임을 누가 해야 되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중요 부분을 증명해라. 비교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상대방 취소를 저지하려는 효력을 유지하려는 확인지문 중대한 과실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 자,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예요? 착오자죠. 근데 중대한 과실은 누가 증명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문이. 그래서 단순히 중요 부분은 착오자가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착오자나 상대방을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양가로 7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 착오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없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양가로 8번 계약이 적법 해제가 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7번과 8번은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 없다.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됐습니다. 자, 24페이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왔습니다. 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0조 1항, 2항, 3항 취소할 수 있다. 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했을 때는 갑은 그냥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이 이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3항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세 가지. 그래서 110조 2항에도 제3자가 나오고요. 110조 3항에도 제3자가 나옵니다. 이 두 놈 전혀 다른 놈이죠. 110조 2항의 제3자는 사기 강박을 한 놈이고 110조 3항의 제3자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되었을 때 보호되는 제3자 이렇게 되겠죠. 자, 먼저 사기에서 기억하실 것은요. 사기나 강박은 의사표시는 일단 일치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판례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불일치는 있을 수 없다. 없다. 네, 반가로 2번 중요하죠. 갑이 을과 보증계약을 했는데요. 그것도 연대보증계약을 했는데요. 그 과정을 봤더니 병이라는 놈이 속였어요. 친구야 내가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신원보증서를 하나 가져오래. 도장 좀 찍어줘. 이렇게 속였어요. 병이. 갑이 그래? 알았어. 도장을 꾹 찍었어요. 꾹 찍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연대보증서였어요. 그럼 갑은 신원보증의사가 있었지만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한 거죠. 자, 갑의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갑의 의사와 표시는 어떻다고요? 불일치.
따라서 설령 제3자의 사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갑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고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만 문제될 뿐이다. 이게 우리 판례죠. 꼭 기억하셔야 될 판례입니다. 반가로 2번.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은 강박과 관련해서 협박을 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 해서 다 위법한 강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강박이 위법하려면 그 강박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위법하거나 강박의 수단이 1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사람이 1억을 안 내놓으면 고소하겠다. 그럼 9,900만 원에서 부당한 이익 취득 목적이 있는 거죠. 또 1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1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 안 하면 누나를 파버리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럼 수단이 위법한 거죠. 이렇게 강박이라는 것이 위법성을 띠려면 그 목적, 추구하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위법해야 된다. 이게 우리 판례 태도예요. 거기 반가로 3번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겁을 줌으로써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 즉 겁을 주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려면 그 겁을 주는 행위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또는 겁을 주는 수단이 부적당한 경우 요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 위법하다. 밑에 확인지문 뭐라고 돼 있어요? 강박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로 거래관념상 해악의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이거죠? 부적당한 경우엔 위법성이 인정된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출이 이렇게 나와서 위법하지 않다. X 이렇게 되는 거죠. 4번은 지난번에 봤죠? 소송행위에는 의사표시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으려면 이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사기나 강박에서 착오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돼. 그리고 그 사기나 강박이 위법해야 돼. 그래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위법한 기망관에서 동그라미 1번 잘 나옵니다. 시가를 말하지 않거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시가라고 말한 거 위법한 기망 아니다. 오른쪽 3번 상품 선정 광고에서 다소 허위가 수반되는 과장 광고 기망성 결여. 반면에 4번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겼어. 위법한 기망 해당한다. 5번 갑이 을과 임대차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을이 병에게 임차권을 팝니다. 그런데 우리 임대차에서도 봤지만 임차권을 양도할 때는 임대인 동의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을은 병한테 임차권을 팔 때 갑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간 연장 가능 여부 따위 등등을 확인해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았다. 침묵에 의한 뭘 말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말을 하지 않았다. 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기망 이렇게 되겠죠. 거기 동그라미 5번. 위법한 강박 서명 날인을 강력히 요구한 거 공포심 생기지 않습니다. 위법한 강박 아닙니다. 2번 부정행위에 대해서 고소고발하겠다. 역시 위법하지 않습니다. 3번 강박의 정도가 극심 강박이 너무 무지막지해 그래서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 요렇게 가게 되면 이건 취소가 아니라 뭘로 간다? 무효 이렇게 기억하시자. 그 다음에 4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국가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 자, 법률행위 여기서 말하는 거 중요해요. 국가가 강박을 해요. 그래서 갑이 재산을 뺏겨요. 정연하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국가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외포되어 겁을 먹어 재산을 강제로 뺏긴 경우 기본권인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 질서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 질서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동그라미 4번. 자,
자,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제3자의 사기 강박.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0조 이항.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을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갑은 그냥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와 관해서 우리 판례는 요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을 구별합니다. 제3자에 해당하는 놈이란 누구냐? 을의 피용인 상대방에게 고용된 사람 또는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자. 같은 말이에요. 을에게 고용된 사람은 피용인이고요. 고용한 사람이 사용자예요. 그러면 을의 피용인이라는 건 결국 을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자를 말합니다. 이때는 제3자가 돼요. 반면에 을의 대리인은 을과 동일시 하기 때문에 을의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고 을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을의 대리인이 갑을 기망했다면 을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10조 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하지 않는 놈을 구별하자. 그래서 양가로 3의 반가로 1번 상대방이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 사기 강박이 아니다. 반면에 반가로 2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의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 110조 이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죠. 4번은요. 기망이 있고요. 착오가 있고요. 의사를 표시하는 거. 이게 사기예요. 이게 일치예요. 이때는 일단 사기가 성립해요. 그 다음에 이게 착오가 동기착오인데 유발됐어. 그럼 착오도 성립할 수 있어요. 사기도 성립하고 착오도 성립합니다. 이때는 만약에 이게 중요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연히 사기로 취소할 수 있겠죠. 양가로 4번 세 번째 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면 착오로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으나 뭐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반가로 2번은요.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계약을 취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사기 강박을 한 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계약을 취소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본래 취소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취소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반가로 3번 자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을과 계약을 했어요. 이때 갑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취소권과 손해배상 청구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취소를 만약에 하면요. 갑은 을에 대해서 플러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준 게 있다면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을에 사기가 있었다. 이때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갑이 계약을 취소를 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속에는 이미 손해배상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 후에는 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요 손해배상 청구는 요거는 중첩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권은 중첩적으로 취소 후 행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택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와 관련된 네 가지 비진의 표시부터 사기 강박까지의 판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는 거기 나와 있는 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굳이 체크 안 해드려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이 의사표시 각각 관련된 체크해드렸던 판례들 결론 기억하실 거 기억하시고 내용 이해하실 거 이해하셔서 암기를 딱딱 해 주셔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의사표시까지 판례를 살펴보셨습니다. 대리는 시간을 달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